매일 시험을 보고요. 열흘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또 월 말마다 시험을 보고요. 봄, 가을 혹은 어디에서는 1월, 3월, 7월, 9월에 또 시험을 봤다고도 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그릴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감을 알지 못하였다가 죽기에 이르렀다. 필요할 때는 왕의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인 소신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도 이들에겐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강연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갑 속에 있는 1,000원권 화폐에 보면 이황 선생님이 나오시죠. 이황 선생님이 성균관의 대사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권 화폐에 보면 이황 선생님이 아꼈던 매화 그림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의 모습이 화폐에 들어 있습니다. 성균관은 크게 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성전과 명륜당인데 대성전이 앞쪽에 있죠. 대성전은 공자와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대성전이 더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교육 못지않게 공자에 대한 제사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균관은 예비 관료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예비 관료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교 이념에 따른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성전이라는 공간 그리고 명륜당이라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명륜당 앞에는 아주 오래된 수령이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은 가을철에 찾아가면 그 오랜 역사와 기풍이 더욱더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성균관에는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할까요? 성균관에 입학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문과 시험에 소과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진사와 생원으로 나뉘는데요. 진사는 진사시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나 문장 능력이 아주 탁월한 1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생원시에서는 유교 경전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10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200명 정원으로 성균관에 입학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비 관료로서 성균관에서 대과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 관료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 성균관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학비부터 시작해서 기숙사비, 식비, 그리고 공부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모두 무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반인이라 그래서 이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기숙사는 동제와 서제로 나뉘어서 이렇게 길게 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서는 매일 북을 쳐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침에 북을 한번 치면 학생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북을 치면 학생들은 옷을 갖추어 입고 독서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북이 울리면 모두가 식사를 하러 갑니다. 진사식당이라는 식당으로 갑니다. 혹시 명륜진사갈비라는 식당 이름을 들어보셨죠? 여기 성균관이 명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곳이 명륜당이죠. 그 명륜당에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진사식당입니다. 학생들은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서 식당 앞에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2번 출석 체크를 해요. 오늘 하루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 1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루 1점씩 출석 체크를 해서 300점, 그러니까 301일 성균관에서 기거하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과거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성실성이 입증이 되어야만 대과 과거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들은 공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곧 입학식입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입학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을 합니다. 왕세자는 성균관의 유생들처럼 매일 성균관에서 기거하면서 공부를 하진 않지만 왕세자 역시도 성균관에 입학식을 치르게 되죠. 지금 순조의 왕세자였던 효명세자의 입학식 모습이 의궤로 남겨져 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신입 유생들은 기존에 있는 유생들에게 신고식을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대면식을 치르죠.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신고식은 신입 유생과 기존의 유생들 사이에 돈독한 친목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유생들마다
집안 배경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집안 배경이 약한 사람들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신입 유생들에게도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유생들이 신입 유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그게 좀 심한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방내에서 가장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이이예요. 율곡이이는 신방내에서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율곡이이가 성균관에 입학하기 전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가량 절에 들어가서 불교를 공부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불교를 억압하는 유학자들이었던 이 유생들, 율곡이이 선생을 신방리에서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처음에 생원으로서 성균관에 나아가 공자를 뵈려고 하니 통례 민복이 장이로서 그를 중이라고 흠을 잡으며 허락하지 않았다. 성균관 유생들 중에 학생 대표가 있는데 그 학생 대표를 장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 대표가 율곡이이 선생으로 하여금 공자에게 인사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이들은 대과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니만큼 그 대과 준비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기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을 보고요. 열흘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또 월 말마다 시험을 보고요. 봄, 가을 혹은 어디에서는 1월, 3월, 7월, 9월에 또 시험을 봤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은 어떻게 매길까요? 통, 약, 조, 불. 그래서 마지막 불통의 성적을 받게 되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글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감을 알지 못하였다가 죽기에 이르렀다. 공부하다가 죽은 유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기숙사 제일 끝방에는 약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도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죠. 그럼 이들의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각자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자신이 한 공부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매일 시험을 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또 복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교 경전의 항목들을 적어 놓은 것을 마음대로 꼽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유교 경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해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주로 사서 삼경 같은 유교 경전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어려운 유교 경전들이죠. 그 밖의 공부는 엄격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을 공부를 한다든지 지리라든지 다른 여타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었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식힐 겸 장기나 바둑을 둘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오로지 유교 경전만 공부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학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칙을 어기게 되면 학생회가 있어요. 제회라는 학생회에서 그 학생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회의 학생회장을 장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겠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그날은 각자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러 가겠죠.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반촌입니다. 반촌은 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들의 시중을 들고 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반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학생들의 하숙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이곳에 나와서 밀린 빨래를 하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했던 그런 곳이 반촌입니다. 그런데 이 반촌이 성균관 아래쪽, 지금의 해화동 근처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촌과 상당 부분 그 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대학가였던 이곳에서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것도 먹고요. 친구들과 바둑도 두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부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비 관료들이죠. 그래서 왕 역시도 자주 성균관을 찾아서 이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최고의 엘리트인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중종은 자신의 고민이었던 이런 질문을 유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려면 먼저 무엇을 힘써야 하겠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배운 그대들이 한번 논해보거라. 정조도 성균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정조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중용을 읽고 의문나는 점 70개를 뽑아서 문답을 써보라.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질문들이 왕이 내리는 질문이니만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성균관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도 있고요.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행사들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성균관의 행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성균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대사례였습니다. 왕과 군신들 그리고 유생들이 함께 활쏘기를 하는 겁니다. 활쏘기를 해서 활을 관역에 맞춘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려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큰 행사가 성균관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앞서서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도 무엇보다 강조한 것이 체육 수업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균관에서도 이 대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비에게 자신의 마음가짐과 정신을 바르게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활쏘기였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직접 참가하는 성균관에서 이 대사례는 왕과 그리고 예비 관료인 유생들에게는 군신 간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은 군신 간의 화합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왕의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인 소신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도 이들에겐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명종 때였는데요.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조식 선생이 명종의 어머니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문정왕후를 비판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 때문에 조식 선생이 큰 화를 당하게 생겼죠. 그러자 성균관의 유생들이 연대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조식을 막으면 언로가 막힙니다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거죠. 세종 때 역시도 세종 30년 궁궐 안에 불당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유생들이 또 연대 상소를 올리면서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숭송하는 국가이니만큼 불당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세종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신들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 유생들의 말을 듣겠느냐 하고 유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유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상소를 올렸는데 또 세종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기숙사를 나와서 공자의 사당 대성전에 가서 공자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성균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공관이라고 합니다. 모두 연대해서 학교를 휴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거죠. 그러자 세종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생들이 집단으로 성균관을 나와 휴학을 하는 사태는 왕 역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성균관 유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세종은 크게 걱정하였고 황희정승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희가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성균관으로 불러들였던 거죠. 이렇게 성균관 학생들의 집단 행동은 왕 역시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목소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519년 중종이 자신이 아끼던 조광조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조광조는 유학자들 중에서도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균관 유생들의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광조가 옥에 갇히자 성균관 학생들은 모두 다 연대 상소를 올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대에서 궁궐 앞으로 가서 왕에게 엎드려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호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당 혹은 권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식사를 거부합니다. 식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수업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거부, 단체, 단식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관료인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존중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관용과 설득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성균관의 유생들은 예비 관료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조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자긍심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들이 큰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성균관 출신의 많은 유학자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경명 장군이라든지 조원 장군 이런 이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었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성균관 유생들의 목소리는 조금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를 이끌었던 붕당 정치, 이들도 각자 붕당으로 나뉘게 되면서 자신들의 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의견 일치를 봐서 조선 전기의 모습처럼 연대상소를 올리는 것은 좀 어렵게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왕의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었고요. 이런 것은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조선 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던 그 시기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물론이고요. 60 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성균관 유생들의 이런 정신이 이후 현대사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민주화운동의 학생들이 중심에 선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젊은 유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조선의 선비정신의 일환이었습니다. 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고자 한 것이 선비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선비정신을 보면 지금의 우리 모습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얽혀있고 현실과 쉽게 타협하며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 혹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놓쳤지만 선비정신이 있었기에 500년 조선왕조가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성균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선비정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